자, 우리가 이제 29강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당권의 효력을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저당권의 효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과 미치는 범위, 조문과 판례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달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둘 거 전 시간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자, 건물을 어라트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우리가 1억에 대해서 우리가 맺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입니다. 소비 대차 계약이죠. 그러면 각각의 관계에서 뭡니까? 여기에서 자, 갑이 어라트 1억을 권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는 뭡니까? 이 사람은 바로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가 우리가 되고요. 이 사람은 대표도 갑은 뭡니까? 대표적인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되죠. 지금은 각각의 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잡아주시고, 자, 그렇다면 얼이라는 것은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 꼭 저당권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각각의 관계는 채무자, 채권자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근데 갑이 어라테 얼이 1억을 갑한테 구워주면서 얼은행이죠. 1억을 구우면서 사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그래서 자, 얼이 갑한테 네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의 의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전소비 대차와 저당권의 관계는 금전소비 대차는 주가 되고 저당권은 종이 관계,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한번 여쭤봅시다.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해요.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해요.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하죠. 1억이 저당권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당권이 1억을 지배한다. 그래서 1억을 뭐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바로 피담보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저당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얼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갑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다. 이놈은 X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결론적으로 제3자라는 거죠.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채무는 없지만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물상보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의 하나다. 이놈은 X예요. 누구도 있다? 대표적인 물상보증인도 있다. 자, 저당권자는 그러면 채권자의 하나다. 그럼 논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저당권은 종이죠. 종된 계약이고 이게 주된 계약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1억의 피담보 채권의 관계에서 이게 이제 주가 되고 이게 바로 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여기에 소멸한다. 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종성이라는 의미를 배우게 되고요. 여기에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대표적으로 수반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전부 소멸해야 이게 소멸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가분성이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혹시 갑이 화재보험에 들었어요. 화재보험에 들어놨습니다. 건물에 불타면 뭐가 나오죠? 보험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보험금이 바로 뭐냐? 물상돼 있다라고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 요 네 가지가 담보물건에 통한다. 그래서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되죠.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담보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담보물건과 피담보채권의 관계는 이게 주고 요게 종이라는 주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요 의미 정도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요 얼과 관련돼서 각각의 관계에서 저당권은 누가 점유해요? 요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하는 것이 얼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점유가 X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요 1억 피담보 채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건이다?
저당권이라는 의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피담보채권, 요 피담보채권이 대표적으로 무슨 채권입니까? 대표적인 채권 특정 채권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액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의미상으로서는 뭘로 빠진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지분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지분의 의미가 있고요. 요 지분은 한자로 번치면 돈이 된다. 그런 의미를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요 피담보채권에서 피담보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에서 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효력,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29강에서 할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과 조문과 판례로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저당권의 효력도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민법상의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민법상의 범위 제한으로서 엄본, 이자, 이약금, 지연배상 1년분 해서 저당권 실행비용 요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 이제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요 피담보채권이죠. 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하게 될 거는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자고요. 피담보채권의 범위.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우리 조문민법 360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 원리위 손실이라고 좀 외워주세요. 원리 손실. 그러면 엄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그다음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엄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그래서 조문 우리 민법 360조에는 민법 36조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바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위 손실. 이거는 한번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같이 한번 숙제하자고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죠. 맨날 뭡니까? 피담보채권의 범위 꼭 한번 숙제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애우지를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한번 한번 5번 해치고 갑시다. 원리위 손실. 다시요. 원리위 손실. 그러면 원이 뭐예요? 엄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요거 한번 숙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상의 범위와 제한으로서 요 1번이죠. 엄본이 있네요. 엄본. 그래서 원자. 자, 이자, 자, 이자 등기된 약정 이자 무제한 담보됩니다. 이자는 무제한 등기되는 거. 등기된 약정 이자 무제한 담보된다. 이약금이 있죠. 이약금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연배상 1년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연배상 1년분의 하나입니다. 저당권 실행 비용에 대해서 등기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부동산 감정 비용이라든지 경매 신청의 등록 비용 등에 한해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그러면 엄본, 이자, 이약금. 여기에 대해서는 엄본, 이자, 이약금에 대해서는 요거는 등기되는 한계가 있어. 등기가 되는 거여서 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 되죠. 요거는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됩니다. 1년분에 한해서. 그러면 요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되지 않더라도 비용이 되죠. 그래서 실행비용은 대표적으로 이제 실행비용을 지칭하는 거고. 그래서 엄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나머지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도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엄본, 이자, 그 다음에 이약금, 지연배상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이렇게 뭐예요? 암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숙제해 놔야 돼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자, 경매비용 있죠. 경매비용. 저당물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보존비용이 이게 이제 자주 출제가 돼요. 저당물 보존비용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 가까울의 관계에서 요 상태가 나타나죠. 그럼 어리 점유예요? 어리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점유하고 있지, 어리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저당물,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그러면 여기에서 피담보채권의 저당물 보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특히 요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물 보존비용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고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저당물 보존비용에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민법상의 범위 제한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원리, 위, 손실 이렇게 이제 잡아달라는 거 한번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죠.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리이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본 이자 예금은 등기해야 우리가 피담보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등기 없이도 우리가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하나고 실행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1년분의 한해서 우리 실행비용도 등기 없이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면 원본 이자 예금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미친다라는 거. 등기된 이자는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은 이행기에 몇 년분? 1년분에 한한다라는 거. 지연배상과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미친다라는 거. 자,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의 하나는 민법 360조의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 즉 뭐예요?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 대표적인 물상보증인이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후순위 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지연배상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의 360조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해 두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원본, 이자, 예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요 손해배상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해서 대표적으로 민법 360조에 규정해 놨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저당권의 보존비용,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간파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이 점유하는 거지 을이 점유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저당물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민법상의 범위 제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목적물의 범위가 있겠네요. 목적물의 범위는 여기 한번 봅시다.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각각 의뢰관계에서 갑이 점유한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본 것은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고요. 대표적으로 1번의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는가? 원칙은 어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며 따라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권 360조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365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26회 때 사례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원칙, 이 관계를 한번 따져주시고 자, 부합물과 종물과 관계에서 부합물, 종물이 있죠. 부합물에도 미치죠. 종물에도 우리가 미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종물과 관련돼서는 설정 전후를 분바하고 종물에 대해서 미친다라는 거.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실에 대해서 여기 우리 한번 보시죠. 자, 가실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해요, 을이 점유해요. 이 관계에서 모든 원리들이 다 떨어집니다. 갑이 점유합니까? 을이 점유합니까? 갑이 점유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 가실은 누가 따먹는 거예요? 가실에 대해서는 갑이 따먹는 거지 우리가 이 사람이 따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에서 법정 가실은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 가실이 뭡니까? 이미 배웠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자, 요거죠. 이자는 대표적인 무슨 가실이 된다? 법정 가실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와 새끼의 관계에서 우리 점유권에 대해서 개라는 것은 대체로 원물, 새끼는 뭡니까? 바로 천연가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정가실은 얘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져 먹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정가실은 가실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법정가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법정가실에 대해서 미치기 위해서는 을이 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하면 직업점 압류를 하게 되면 가실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네. 대표적으로 이제 가실과 관련돼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원칙과 바로 2번 부합물과 종물과 가실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꼭 정리해 달라는 거 우리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365조와 관련돼서 일괄 경매 청구권 한번 보죠. 자, 제가 뭡니까? 결혼을 했어요. 자, 전화총각이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결혼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났습니다. 자식이 하나 낳았어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드는 거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식을 제가 데리고 제가 부양하기로 했어요. 교육해서. 그래서 제가 재혼을 하더니 어때요? 재혼을 하려면 상품 가치는 어때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자식이 있는데 올라가야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재혼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따지면 그러면 이 남자가 데리고 살게 되면 뭐예요? 원래 재혼의 상품 가치가 약간 떨어진다라는 거.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예를 든 거고.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신다면 이런 관계를 하세요. 자, 갑토지가 있어요. 갑토지. 자, 갑토지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갑이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을 어라테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갑이 저당권 설정에 건물을 하나 줬어요. 갑이라고 설정 이후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어리 경매가 들어갈 때 이 경매가 들어가면 토지 가격은 업이다 다운이다.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토지에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리라는 것은 어리라는 사람은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싸잡아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출제됐죠. 그러면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설정됐을 때 이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라테. 그러면 만약에 요거만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요 토지 가격은 다운되니까 토지와 건물에서 한꺼번에 가져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일괄 경매 청구권의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예,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경매 가격은 받아갈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어리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싸잡아 경매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일괄 경매 청구권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들어서 싸잡아 갈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을의 마음이야. 그러면 을의 권리자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바로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하나의 포인트가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보죠. 자, 목적물의 범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다. 자, 보안물과 종물은 보안물과 종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전후에 부합할 것이 여부는 불문한다. 자, 종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 등기의 필요성, 종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저당물에 미치기 때문에 종물에 미치기 때문에 따로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령에서도 자주 출제돼. 등기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또 어디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정축을 해서 건물에 대해서 정축 건물을 했어요. 정축을 했죠. 그럼 정축의 효력은 저당권의 효력을 미쳐. 그러면 이 정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건물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어요. 건물 자체는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무슨 등기는 요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요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우리 15회 때 2.5점짜리가 탄생한 게 요 의미죠. 그렇다면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종물은 굳이 등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들, 토지,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된 권리가 되겠죠. 예적 측면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된
부합된 것도 근원이 있기 때문에 부합된 것도 우리 미치지 않고 자 농작물은 성숙된 농작물도 뭐예요? 저당권 즉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당물과 종물에 대해서는 설정 전후를 하고 불문하고 미친다. 그러면 종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A적인 측면으로서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 건물에 미치지 않고 타인의 근원에 의해서 부합된 것은 미치지 않고 성숙한 농작물에 대해서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A조로 저당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그럼 과실과 관련돼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은 얘는 아까 요런 애도 들었고 요런 애도 들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은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을 왜 인정해 주냐? 그러면 토지의 건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 건물을 보호하고 저당권 실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의의가 됩니다.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어른 뭡니까? 어른 토지만에 뭡니까? 토지만에 경매를 해도 주문해도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게 통설 판례의 태도이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만의 경매권을 저당권자는 만의 경매권은 저당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당권자가 요 사람이 저당권자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요 건물을 가지고 경매가 들어갈지 그러면 토지와 같이 가져갈지 요거는 저당권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라는 거. 자, 건물의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365조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저당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죠. 그 지상 건물을 축제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를 제3자에게 기속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민법 360조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요.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성물을 축제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은 허용된다. 그래서 특히 상속인과 관련돼서 저당권자가 사망하고 자, 상속인이 건물을 축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괄 경매 청구는 허용된다. 그 의미 정도는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그 정도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리의 손실, 엄번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그래 손해배상, 손실, 실행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리의 손실, 자, 관계해야 돼요. 원리의 손실, 엄번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그 다음에 실행비용.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의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등기가 의미가 있고, 요거는 등기를 효하지 않더라도 요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 1년분의 한에서 손해배상이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 의미까지는 확보해 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원리의 손실, 엄번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과 그 다음에 포함물과 종물의 관계 대표적으로 과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 그러면 작년에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우리 26회 때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으니까 나머지 목적물의 범위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요 두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두어야 됩니다.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봤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우리가 펼쳐서 봅시다. 자, 기본서와 관련돼서는 자, 3이라고 하나 써놨어요. 3.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네, 찾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가로 1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은 자, 당사자의 합의 및 등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합의 약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약정 담보 물건에 한해서 등기를 요한다. 그래서 자, 당사자의 합의 및 등기는 채권의 실제 가액이 등기된 가액을 초과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 등기된 한도 내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상 범위 제한은 360조와 관련돼서 거기에 나와 있죠.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한번 읽어보죠. 저당권은 원본, 이자, 이하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의 하나에서 저당권을 모두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이익 손실이라고 당연히 해야 돼. 원본, 이자, 이하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에서 실. 그래서 원리위 손실 이렇게 한번 리자니까 원리이 손실 이렇게 한번 안겨두면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겨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관련 판례를 하나 정리해놨어요. 자, 민법 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저당권자의 제3제한 관계에서 제한이라는 거. 올려서 요거 한번 관련 판례 한번 숙지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목적물의 범위가 있네.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A가 원칙이 있고 B가 보안물과 종물이 있어. 보안물과 종물에 관해서는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따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안물과 종물은 설정 전유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보안 및 종물에도 미친다. 또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된 물건,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판 판례가 나와 있죠. 나아가 저당 부동산에 어디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세상 이에 뭐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된 권리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건물의 증축 부분에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효용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해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아주 좋고요. 예적 측면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와 또는 저당권 설정자의 보안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 358조인가요? 그래서 단서에 우리가 규정해 있죠. 이러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런 의미를 배웠어요. 제3자에 대항한다, 개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아주 애적인 측면에다 딱 교과서에 기본서에 우리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가실과 관련돼서 359조 가실에 대한 효력이 나오네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가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가실에 미친다. 압류가 있은 후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실어간 제3자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 누리면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실에 대한 효력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359조와 관련돼서.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일괄 경매 청구권 365조와 관련돼서 우리 365조 한번 보죠. 저당권자. 자, 저당 지상인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제할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맡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단서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의의 나와 있네요. 자,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 그 토지에 건물을 축제한 경우에 저당권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그런다. 의의와 관련돼서 특히 자, 작은 수문자 I가 딱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니2와 관련돼서 우리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는 뭐냐?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설정자라서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는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할 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출전하여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춰보면 민법 365에 기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지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판례와 관련돼서 의미가 되네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의 성립 요건,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지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법정지상권의 차이가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일괄 경매 청구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설정한 후에 그러면 토지의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때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게 바로 민법 365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저당권 설정자가 축지하여서나 경매 당시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을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 관련 판례 한번 보죠. 자, 관련 판례 두 개를 하나 갖다 놨네요.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취득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판례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공동저당 요걸 포인트를 잡아요.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365조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경매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2번은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괄 경매 청구권의 행사는 여기 봐봐요. 여기 토지 저당권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야. 반드시 들어가는 필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 요구하는 어리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기본서 일괄 경매 청구권의 행사 그래서 C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기본서 보시죠.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의 권리이며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만의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한 일괄 경매 청구를 행사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이번에 B입니다. D네, D. 자, 기본서 맨 밑에 D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저당권자 일괄 경매권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민법 360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D, C, A 그렇죠. D, C, B, 요거 B, C, D 요거 반드시 우리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29강에서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봤는지 자, 좀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가 29강 학습 목표가 뭐예요?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저당권의 효력과 조문과 판례가 이제 조문 판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봐두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있었다. 민법 360조가 있었죠. 그래서 원본, 이자, 이하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원이익, 손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워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의 효력, 목적물의 범위는 뭐냐? 원칙적으로 부합물과 종물은 설정 전후를 부합하고 미친다고 그랬어요. 자, 종물과 관련돼서 우리 종물은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잡았고, 우리가 가실과 관련돼서는 점유를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법정 가실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되면 법정 가실에도 미친다. 거기에 이제 가실과 관련돼서 포인트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 거는 일괄 경매 청구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65조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반드시 저당권의 효력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돼서 29강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가 판례를 잘 숙지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